AI 시대에 돈이 어디로 흐르냐고 묻는 순간 대부분은 칩을 떠올립니다. 엔비디아 같은 이름, AI 관련 주식, 더 빠른 연산. 그런데 진짜 승부는 다른 곳에서 갈립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는 순간 그 비싼 칩도 그냥 뜨거운 쇳덩이로 남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AI라는 거대한 엔진이 실제로 어디에 연결돼 있는지 그 배선을 눈앞에서 펼쳐보게 될 겁니다. 요즘 월가가 조용히 쓸어 담는 건 화려한 AI가 아닙니다. 그 AI를 꺼지지 않게 만드는 쪽입니다. 앞으로 10년은 누가 가장 빠른 칩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칩을 돌릴 전력을 먼저 잡느냐로 승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겉은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력과 인프라의 싸움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면 지금의 소음이 다르게 들립니다. 왜 AI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전기를 먹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메타가 짓고 있는 AI 훈련 캠퍼스 하나가 5기가와트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기가와트라는 숫자는 일상 감각으로는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디아블로 캐니언이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원전이고 규모가 2.2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메타의 그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원전 2기보다 더 많은 전력을 먹는 그림이 됩니다. 서버실 하나를 켜두려면 원전 2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처음 들으면 과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AI는 한번 켜지면 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잠이 듭니다. 예전의 서버는 밤에 트래픽이 줄어드는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AI 서버는 밤낮이 없습니다. 미국이 밤이면 한국은 낮이고 한 지역이 잠잠해도 다른 지역에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전 세계의 수억 명이 동시에 물어보는 구조에서 서버는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추론 부하라고 부릅니다. 말뜻을 풀면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뒤에서 계산이 실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질문 하나가 가볍게 보이더라도 그 뒤에서는 거대한 계산 공장이 켜졌다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며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AI는 어느 순간 기저부하 산업이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전력은 늘 깔고 가야 한다는 산업이죠. 집의 냉장고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필요할 때만 켰다 끄는 물건이 아닙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하고 그 상태가 기본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무엇으로 채울까요?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만 AI가 요구하는 조건을 넣는 순간 길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친환경이고 시대의 분위기에도 잘 맞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태양광은 멈추고 바람이 없으면 풍력도 멈춥니다. AI 서버는 24시간, 365일을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들쑥날쑥하다는 본질이 있고 그 변동성이 AI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배터리에 저장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로는 원전 2기 분량에 가까운 전력을 데이터 센터급 규모로 저장해 흔들림 없이 내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해가 지든 바람이 멈추든 상관없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내걸었습니다. 주주와 시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걸고 AI를 키웠는데 전력을 천연가스로 때우면 말이 꼬입니다. 요즘 같은 ESG 분위기에서 대기업이 탄소 약속을 어기는 순간 비난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으로 이어지고 주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면서도 탄소라는 족쇄를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해가 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말해집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도 조건만 맞으면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필요한 건 안정적인 전력, 그리고 탄소를 피하는 길. 그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지가 사실상 원자력 하나로 좁혀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숫자로도 이 논리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만약 원자력이 이 새로운 전력 수요의 30%만 가져가도 2035년까지 연간 600억에서 9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80조에서 120조 원입니다. 현재 원자력 산업 전체 규모의 2배에 가깝다고도 말하죠. 그래서 지금 원자력이 다시 미래라는 얼굴을 쓰고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투자라는 단어를 꺼내기 전에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원자력 산업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층층이 쌓인 구조입니다. 나는 이걸 네 단계,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케이크를 굽는 과정처럼 아래층이 있어야 위층이 올라가고 하나가 막히면 전체가 멈춥니다. 첫 번째 층은 우라늄 채굴입니다. 땅에서 우라늄 광석을 캐서 옐로 케이크라는 형태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름 그대로 노란 가루처럼 보이는 중간재입니다. 밀가루가 없으면 빵이 시작되지 않듯 우라늄이 없으면 원자력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층은 연료 가공과 농축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캔 광석은 그대로는 쓸 수 없습니다. 원자로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핵 분열이 잘 되는 성분의 비율을 높이는 농축 과정이 필요합니다. 커피로 치면 원두를 그냥 씹는 게 아니라 갈고 농도를 올려 에스프레소로 만드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 두 번째 층이 병목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들 수 있는 곳이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몰릴 때 소수가 길목을 쥐고 있으면 가격 결정력이 생깁니다. 결국 원자로가 돌아가려면 이 길목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층은 중요가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세 번째 층은 혁신 원자로입니다. 기존 원전은 짓는데 15년이 걸린다고들 합니다. 설계, 허가, 공사, 지역 갈등, 이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그 속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AI는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년에서 4년 안에 설치를 목표로 하는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위험은 큽니다. 성공하면 판이 바뀌고 실패하면 흔적만 남습니다. 네 번째 층은 기존 운영, 유틸리티입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처럼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해온 대형 전력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이미 돈을 벌고 있고 배당도 주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투기라기보다 투자에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네 층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층이 흔들리면 두 번째 층이 막힙니다. 두 번째 층이 막히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층은 말 그대로 멈춥니다. 레고 블록처럼 아래가 무너지면 위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돈을 놓을지보다 어느 층이 어떤 속도로 막힐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제 큰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세계 우라늄 수요는 연간 약 1억 8천만 파운드인데 공급은 1억 4천만 파운드 수준이라고 말해집니다. 매년 4천만 파운드가 부족한 셈입니다. 그 부족분은 지금까지 재고로 메워왔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걸 꺼내 쓰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새로 캐내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갑니다. 이 채굴 영역에서 언급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라늄 에너지 코프는 텍사스와 와이오밍에 바로 생산 가능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독특하다고 말해지는 건 광산을 통째로 파헤치는 방식이 아니라 용액을 땅속에 주입해 우라늄을 녹인 뒤 액체를 뽑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미국 정부의 에너지부의 납품 이력도 있어 신뢰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넥스젠 에너지는 캐나다 기업으로 고품위 광산을 보유한 곳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품위는 돌 속에 우라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0.2% 수준으로 말해지는 반면 이 회사 광산은 4% 이상이라고 소개되곤 합니다. 수치가 커지면 의미는 단순해집니다. 같은 양을 캐도 더 많이 얻고 비용이 내려갑니다. 에너지 퓨얼스는 미국에서 가동 중인 우라늄 처리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광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캔 물량도 가공할 수 있어 수익원이 분산된다는 해석이 붙습니다. 케메코는 업계의 대형주로 거론됩니다.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15%를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를 넘는다는 말도 따라옵니다. 폭발적 성장보다 안정성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블루칩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지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라늄을 아무리 많이 캐도 연료로 만들지 못하면 그건 그냥 돌입니다. 자동차에 원유를 그대로 붓지 못하듯 정제가 필요합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연료 가공과 농축에서 더 큰 문제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45%가 아직도 러시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굳이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정 에너지라는 간판 아래 숨어 있는 취약점이 바로 이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려고 움직인다는 흐름이 생깁니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북미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으로 언급됩니다. 일반 원자로는 5% 농축 연료를 쓰는 반면 차세대 소형 원자로는 20% 가까운 농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이 연료가 없으면 차세대 원자로는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병목 중에 병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기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BWX 테크놀로지스는 농축된 연료를 받아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연료 형태로 가공하는 기업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게 트리소 연료입니다. 우라늄 알갱이를 탄소와 세라믹으로 여러 겹 감싸 고온에서도 녹지 않도록 만든 구조로 설명됩니다. 양파처럼 겹겹이 둘러싼다는 비유가 붙죠.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이라는 평가가 따라옵니다. 군과 정부 계약이 많아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해석도 자주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 층, 혁신 원자로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여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이 열리지만 많은 시도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큽니다. 오클로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원자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한 유명 AI 기업의 대표가 투자한 사례로도 회자됩니다. AI 전력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 결국 전력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상징처럼 소비되는 겁니다. 이 기업이 내세우는 그림은 단순합니다. 한번 설치하면 10년 동안 연료 교체 없이 돌리고 설계를 단순화해 안전성을 강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모델도 특이하다고 말해집니다. 원자로를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소유한 채로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미니 발전소를 붙여놓는 장면이 떠오르죠. 2027년에 첫 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도 함께 언급됩니다. 뉴스케일은 소형 원자로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주 거론됩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소형 원자로 설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이야기됩니다. 그 승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숫자도 함께 따라옵니다. 5억 달러가 들어가고 신청 서류가 12,000페이지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 장벽이면 경쟁자가 쉽게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자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성 주변에 물을 채워 쉽게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구조처럼 사업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장벽을 뜻합니다. 뉴스케일의 또 다른 메시지는 속도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철도로 옮기고 4년 안에 설치하는 그림이 자주 제시됩니다. 15년이 걸리는 기존 원전과 대비되면 확실히 혁명처럼 들립니다. 다만 혁명은 늘 비용과 현실의 벽을 함께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층은 늘 기대와 의심이 동시에 붙어 다닙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층, 이미 돈을 벌고 있는 대형 전력 회사들입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버지니아에서 원전 3기를 운영하며 200만 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로 수명을 2060년대까지 연장해 앞으로 수십 년을 더 돌릴 수 있다는 계획도 함께 언급됩니다. 그리고 빅테크와 소형 원자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큰 상징처럼 소비됩니다. AI 전력 수요가 결국 이 회사들까지 움직이게 만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듀크 에너지도 거대한 운영사로 자주 언급됩니다. 미국 전체 원자력 발전의 10분의 1을 운영한다고 말해질 만큼 규모가 크고 여러 사이트에서 다수의 원자력 유닛을 돌린다고 소개됩니다. 원자로 수명도 2050년대까지 연장했고 새 원자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는 흐름이 뒤따릅니다. 이미 검증된 회사가 확장까지 시도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입니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이 영역의 많은 종목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수년간 무시당하다가 최근에야 조명을 받았고 원자력이 다시 핫해지자 자금이 몰렸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말하는 시선도 나옵니다.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이유입니다. 진짜 기회는 오히려 열기가 식고 가격이 빠질 때 찾아온다는 논리죠. 그 관점에서 자금을 나누는 방식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기반인 운영 유틸리티에 비중을 가장 크게 둡니다. 이미 현금을 만들고 배당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료 가공과 농축처럼 병목이 되는 층에 무게를 둡니다. 이 구간을 통과해야만 원자로가 돌아가니 협상력과 가격 결정력이 생긴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채굴은 원료라는 의미에서 기본을 챙기는 구간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이어진다면 바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혁신 원자로는 비중을 가장 작게 가져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시도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공할 때의 폭발력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완전히 비우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균등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 더 많이 두고 위험한 곳에는 옵션처럼 얻는 구조가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AI 시대를 칩으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전기 없으면 그건 그냥 멈춘 금속입니다. 반도체의 속도를 따지기 전에 그 반도체가 어디서 숨을 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력의 미래를 둘러싼 싸움의 한가운데에 원자력이 서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우라늄을 캐는 곳이 있고, 그걸 연료로 바꾸는 길목이 있고, 더 빠르게 설치하려는 원자로가 있고, 이미 기가와트급 전력을 운영하며 빅테크와 손잡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 네 단계 스택이 AI 시대의 진짜 인프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AI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칩이 아니라 전기부터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